봄바람이 살랑이는 어느 날 아침 순이는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뒷산의 푸른빛이 그녀의 마음을 포근히 감쌌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이 집에서 혼자가 된 지도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작은 시골집은 조용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생명력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늙은 어미 생일 챙겨준다고 오는 내 이쁜 자식들, 산마늘이나 따서 먹여야겠네. 순이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니 곧 있을 자신의 생일이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생일에는 온 가족이 모인다고 했어요. 장남 재웅, 차남 재현, 장녀 민지, 그리고 막내딸 수진까지 모두 서울에서 내려온다는 소식에 순이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가슴 한구석이 쓰린 느낌도 있었어요.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 것은 이해했지만 가끔은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오곤 했거든요. 순이는 평범한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40년 넘게 약초를 연구한 한약재 전문가였어요. 젊은 시절부터 남편과 함께 전국의 산과 들을 누비며 귀한 약초들을 수집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학계에서도 인정받아 여러 약재 특허도 보유하고 있었어요. 청명산. 순이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청명산이라는 특별한 약초 배합법은 순이와 남편의 가장 큰 업적이었어요. 많은 제약회사들이 이 특허를 사고 싶어 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팔지 않았습니다. 우리 연구는 돈이 아닌 사람을 위한 것이라며 항상 말했거든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미역국을 한 그릇 먹고 뒷밭으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고무장갑과 작은 가위, 그리고 바구니는 매년 이맘때쯤 산마늘을 따러 갈 때 챙기는 단골 도구들이었어요. 영감, 오늘도 좋은 하루네요. 순이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그리움은 생생했어요. 뒷밭으로 향하는 길, 순이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남편은 살아생전에 이 땅에 여러 종류의 약초를 심었어요. 그 중에서도 산마늘밭은 특별했습니다. 저 자리에 심었었지. 순이의 목소리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어요. 그 자리는 단순한 약초밭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손을 댄 곳이었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이 밭을 돌보았다고 했어요. 밭에 도착한 순이는 조심스럽게 가위를 들고 올해 처음 도단한 산마늘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연한 초록빛 잎사귀들이 봄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이 마치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올해도 잘 자랐구나. 우리 자식들이 좋아할 거야. 그때였습니다. 산마늘을 따려고 몸을 숙이자 발밑에 땅이 이상하게 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순이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게 뭐지? 순이가 발을 디딘 곳은 다른 곳보다 흙이 물러 있었어요. 호기심이 일어 땅을 더 파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약초 뿌리 사이에서 딱딱한 금속 소리가 들렸어요.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에 순이는 놀라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이상하네. 순이는 주변에 있던 작은 나무가지를 주워 땅을 조금 더 파보았어요. 흙을 파면 팔수록 무언가 단단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순이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마치 오래전에 묻어둔 비밀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산마늘 잎이 바스락거렸고 순이의 앞에는 아직 정체를 알 수 없는 금속 물체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일었어요. 영감, 이게 혹시 준이의 손이 흙을 더 파내려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녹슨 금속의 일부가 드러났어요. 처음에는 오래된 농기구의 일부인가 싶었지만 점점 더 많은 부분이 드러날수록 순이의 얼굴에는 의문과 놀라움이 교차했습니다. 이건 순이는 눈을 크게 뜨고 흙을 더 파냈습니다. 녹이 슬었지만 분명히 금속으로 된 직사각형 형태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것은 농기구나 생활도구와는 명백히 달랐습니다. 순이의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상자의 틈새에서 하얀 뱀이 튀어나와 순이의 다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통한 듯한 충격이 흘렀습니다. 악! 놀란 순이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어요. 머리가 땅에 부딪히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멀어져 가는 하얀 뱀의 모습과 금속 상자의 틈새였어요. 그리고 순이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엄마, 엄마. 어렴풋이 들리는 목소리. 순이는 조금씩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자 막내딸 수진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보였어요. 수진은 서울에서 남들보다 일찍 내려와 엄마를 깜짝 놀라게 해주려 했는데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하고 놀라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이의 머리에서는 피가 조금 흐르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수진아, 그게 상자가, 뱀이. 순이의 말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어지러웠어요. 119에 전화할게요. 움직이지 마세요. 수진은 서둘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로 금속 상자와 하얀 뱀에 대해 중얼거렸지만 수진은 그것이 엄마가 넘어지면서 생긴 혼란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 상자가 있었어. 구급대원들이 순이를 들것에 싣고 구급차로 옮길 때도 순이는 계속해서 상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하얀 뱀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자. 무슨 상자길래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산마늘 밭에 묻혀 있는 걸까요? 순이의 가슴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남편이 남긴 무언가일까? 그녀는 알 수 없었지만 어떤 예감이 온몸을 타고 흘렀어요.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원의 하얀 형광등 빛이 순이의 눈을 찌르듯 밝게 비추었습니다. 머리에 감긴 붕대가 약간 불편했지만 의사는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고 했어요. 병실 문이 열리고 재웅, 재현,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의 연락을 받고 급히 서울에서 내려온 것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재웅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장남답게 그의 목소리에는 책임감이 묻어났어요. 순이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상자, 내가 봤어. 그리고 하얀 뱀도. 자식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자요? 어떤 상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마늘 밭에서 봤어. 금속으로 된 상자. 그리고 거기서 하얀 뱀이 나왔어. 민지가 수진에게 속삭였어요. 엄마가 넘어지면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 하지만 순이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상자와 하얀 뱀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밀려왔어요. 지금 가서 확인해봐야 해. 순이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지금은 안 돼요. 쉬셔야 해요. 재웅이 순이의 어깨를 부드럽게 눌렀어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아버지가 심어놓은 산마늘 밭이야. 거기에 뭔가 있어. 내가 봤다니까. 순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자식들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수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정말 그렇게 중요하시면 제가 함께 가볼게요. 하지만 먼저 퇴원 허락을 받아야 해요. 의사의 허락을 받아 퇴원한 후 가족들은 순이의 고집에 결국 산마늘 밭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재웅과 재현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앞장섰고 민지와 수지는 순이를 부축한 채 천천히 따라갔어요. 바로 저기야. 순이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모였어요. 놀랍게도 그곳에는 정말 흙이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고 반쯤 드러난 금속 물체가 보였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순이의 가슴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금속 상자네요. 재웅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녹슨 금속 표면을 만졌어요. 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민지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가 정말 본 거였네. 재현이 곡괭이를 들고 주변 흙을 조금씩 파내기 시작했어요. 조심해. 그 안에 뭐가 있을지 몰라. 수진이 손전등을 비추며 형제들의 작업을 도왔어요. 순이는 떨리는 다리로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이상한 불안감이 솟구쳤어요. 이 상자 무엇이 들어있을까? 왜 남편은 이런 것을 묻어두었을까? 1시간쯤 지났을까? 형제들이 힘을 합쳐 상자를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녹슬었지만 분명 견고한 금속 상자였어요. 크기는 성인의 상체 정도였고 특별한 장식이나 표시는 없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열지? 재현이 상자 주변을 살펴보았어요. 뚜껑과 본체가 녹으로 붙어 있는 듯 했습니다. 재웅이 곡괭이를 들고 조심스럽게 틈새에 밀어 넣었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 뚜껑이 조금 들렸습니다. 같이 들자. 재웅이 말했어요. 형제들이 함께 힘을 모아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수진이 비추는 휴대폰 불빛에 상자 안의 내용물이 드러났어요. 그 순간 모두의 숨이 멎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돈이야.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깔끔한 천에 둘둘 감긴 수많은 다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재현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 중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천을 풀자 그 안에서 드러난 것은 단정히 묶인 지폐 다발이었어요. 5만 원권이네. 수진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이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수진이 재빨리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순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가슴이 조여들며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왜 남편은 이런 돈을 묻어두었을까? 엄마, 괜찮으세요? 민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영감, 당신이 이런 돈을 어디서? 일단 이걸 다 꺼내서 집으로 가져가요. 여기서 확인하는 건 위험해요. 재웅이 말했어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형제들은 돈다발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가방에 담았어요. 금속 상자는 다시 흙으로 덮어두기로 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상자 자체를 옮기는 것은 내일로 미루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거실 테이블에 돈다발을 모두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세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어 갈수록 가족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흥분이 교차했습니다. 총 50억 원이에요. 수진이 계산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이는 소파에 앉아 멍한 표정으로 돈다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쁨, 혼란, 불안, 어떤 감정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버지가 이런 돈을 묻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으세요? 재웅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우리는 늘 검소하게 살았고 이런 큰 돈을 가진 적도 없었지. 그때 순이의 눈에 상자 바닥에 깔린 종이 한 장이 들어왔어요.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쓰인 짧은 메모였어요. 이것은 청명산의 가치다. 준이에게만 보여주어라. 준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어요. 남편의 글씨체.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였을까요? 엄마, 그게 뭐예요? 수진이 물었어요. 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건넸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그것을 읽었어요. 청명산, 아버지의 약초 연구 말인가요? 재현이 물었습니다. 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명산은 너희 아버지와 내가 평생 연구한 약초 배합법이야. 많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특별한 처방이지. 그런데 이게 이 돈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재웅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준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청명산의 특허권은 분명 가치가 있었지만 50억이나 되는 현금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 하얀 뱀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하얀 뱀. 준이가 중얼거렸어요. 내가 옛 책에서 본 적이 있어. 하얀 뱀은 지혜와 재물을 상징한다고. 일단 내일 다시 생각하자. 어머니도 피곤하실 테니 쉬세요. 민지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쉽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에 50억 원은 그들의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평화롭던 가족의 삶 속에 예기치 않은 파도가 밀려든 것만 같았어요. 밤이 깊어가는 동안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얀 뱀이 상자에서 나왔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엄청난 돈이 있었다는 것.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메모는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영감, 당신이 알고 있었나요? 이 모든 것을. 준이는 돌아가신 남편을 향해 작게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순이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고 거실에는 여전히 50억 원이라는 미스터리가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남긴 청명산이라는 단어는 순이의 마음에 더 큰 수수께끼를 던져주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지만 순이의 눈에는 잠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50억 원과 남편의 메모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녀의 손끝은 작은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민지가 따뜻한 미역국을 내왔어요. 준이는 고개를 들어 둘러보았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일찍 일어나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웅이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무거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재현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일단 은행에 맡겨야 하지 않을까. 집에 두는 건 위험해요. 준이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가슴 한 구석이 답답했습니다. 그 돈은 너희 아버지가 남긴 거야.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준이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수진이 엄마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 메모에 적힌 청명산이 뭐예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준이의 눈에 옛 기억이 스쳐갔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젊은 시절, 약초를 찾아 전국 산야를 누비던 날들. 마음이 따뜻해지는 듯했습니다. 청명산은 너희 아버지와 내가 평생 연구한 약초 배합법이야. 많은 병을 치료할 수 있지. 특히 희귀 난치병에. 준이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8시. 누가 이 시간에? 재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의 뒤로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희 할머님 댁이죠. 저는 이강우라고 합니다. 할머님을 뵙고 싶습니다. 준이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거실까지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손에 든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재현은 이 낯선 방문객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이강우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떤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준이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찾는 것이 있어서요. 할머님과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준이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다리가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끌어올랐어요. 제가 박순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이강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드디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재웅이 앞으로 나섰어요. 어머니와 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이강우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이는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자식들의 경계하는 눈빛이 이강우를 쫓았어요. 거실에 들어선 이강우는 테이블 위에 놓인 돈다발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준이의 등줄기로 한 기가 흘렀습니다. 할머님, 제가 찾는 것이 있습니다. 준이는 소파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뭘 찾는다는 거요? 밭에서 최근에 발견하신 것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돈에 대해서요. 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가 어떻게 이 일을 알고 있는지, 누구인지, 온갖 의문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강우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저는 박 교수님의 제자였습니다. 20년 전 청명산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이죠. 준이의 눈이 커졌어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대학에서 가르칠 때 함께 연구했던 제자라니. 하지만 그녀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 돈은 제 것입니다. 그리고 청명산의 진짜 가치도요. 방 안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자식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준이가 겨우 말을 이었어요. 이강우의 얼굴에 냉소가 번졌어요. 할머님,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그 돈 제 겁니다. 3일 안에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명산의 특허권도요. 재웅이 분노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어요. 잠깐만요.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돈이 왜 당신 것입니까? 이강우는 재웅을 무시한 채 순이만 바라보았어요. 그 연구의 진짜 공로자는 저입니다. 교수님이 제 연구를 가로챘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준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사람의 연구를 가로챘다고. 그럴 리가 없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강우는 웃음을 지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 오랜 원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님은 모르셨겠죠. 당신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제 인생을 어떻게 망쳤는지. 민지가 앞으로 나섰어요. 당신 지금 우리 아버지를 모욕하는 거예요. 증거라도 있어요? 이강우는 느긋하게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힌 단순한 명함이었습니다. 3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돈과 특허권 양도 서류를 준비해 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의 말끝은 흐려졌지만 위협은 분명했어요. 준이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위험한 것을 느꼈어요. 이강우는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순이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바깥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리고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엄마, 수진이 달려와 순이의 손을 잡았어요. 순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괜찮으세요? 재현이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충격, 그리고 서서히 피어오르는 분노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너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순이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재웅이 주먹을 쥐었어요. 증거도 없이 이런 망언을.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순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의 이야기부터 들어봐야 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때 순이의 눈에 이강우가 앉았던 소파 쿠션 아래 무언가가 비쳤어요.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흰색 비늘이었어요. 하얀 뱀의 비늘과 똑같았습니다. 이게 왜? 순이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에 갑자기 번쩍이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전설의 하얀 뱀은 비밀을 지키는 수호자라고 했어. 그리고 순이가 말을 멈추고 연구실로 급히 향했어요. 자식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따라갔습니다. 순이는 오래된 서랍에서 노트 하나를 꺼냈어요. 남편과 함께 연구했던 기록이 담긴 노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다가 멈추었어요. 여기 있어. 노트에는 하얀 뱀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옆에는 남편의 필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백사, 청명산의 핵심 성분, 독소와 해독제의 공존. 이강우에게 절대 보여주지 말 것. 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강우, 그리고 백사, 그리고 청명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내용이에요? 수진이 물었어요. 순이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결연한 빛이 깃들었어요. 내가 알아내야 할 것이 있어. 너희 아버지가 남긴 진짜 비밀을. 순이는 백사의 비늘을 꼭 쥐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뱀의 비늘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중요한 단서였어요. 그리고 이강우가 그토록 원하는 것, 그 50억 원의 진짜 의미를 밝히는 열쇠였을지도 모릅니다. 이강우의 방문 이후 순이의 집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재웅과 재현은 이강우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 대학 기록과 지인들을 뒤지기 시작했고, 수지는 하얀 뱀의 비늘을 분석하기 위해 대학 실험실 장비를 빌려왔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연구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오래된 노트들 사이에서 잊혀진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청명산 연구,
밤새 약초를 분류하던 날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영감, 당신이 남긴 비밀이 뭔가요? 순이는 남편의 사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그때 재웅이 거실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강우라는 사람 찾아냈어요. 준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에 쥐고 있던 연구 노트가 부르르 떨렸습니다. 20년 전 아버지 연구실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연구 데이터를 조작하려다 발각된 거죠. 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의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안도감과 분노가 뒤섞였어요. 난 알고 있었어. 너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현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어요. 이강우는 청명산 특허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특허 신청을 시도했더군요. 하지만 번번이 거절당했고요. 수진이 실험실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엄마, 이 비늘에서 특이한 물질이 검출됐어요. 강력한 최면 성분이에요. 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돈에 특별한 물질이 묻어 있는 거야. 가족들이 모두 순이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강우는 돈에 최면 물질을 묻혀놓고 우리가 그것을 만지면 그의 말에 쉽게 설득당하도록 만든 거야. 재웅이 눈을 크게 떴어요. 그래서 특허권을 넘기라고 했던 거군요. 순이는 점점 더 흥분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너희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 돈을 묻어두고 하얀 뱀을 통해 경고한 거야. 그때 거실에 묘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민지가 없었어요. 언제부터인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언니는 어디 갔지? 수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재현이 휴대폰을 꺼내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어요. 준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타고 흘렀어요. 수진이 민지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잠시 후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언니 짐이 없어졌어요. 순간 모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준이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지가 이강우와 접촉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럴 리가. 준이의 목소리가 떨려왔어요.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재웅이 민지의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갑자기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이메일이. 재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두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민지와 이강우가 주고받은 이메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청명산 특허권 양도에 관한 내용이 있었어요. 준이의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치는 듯 했습니다. 몸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자신의 딸이 가족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왜? 민지가 왜? 준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진이 이메일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엄마, 이건 이상해요. 언니의 문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날짜를 보세요. 이강우가 찾아오기 전부터 연락이 있었어요.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민지 누나는 최면 물질의 영향을 받은 거야. 돈을 먼저 만졌던 거지. 준이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민지의 배신이 아니라 이강우의 계략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민지를 찾아야 해.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었습니다. 재웅이 휴대폰을 들었어요. 누나의 위치 추적을 해봅시다. 다행히 가족 위치 공유 앱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화면에 깜빡이는 빨간 점. 민지의 위치였어요. 시내 외곽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가자, 수진이 소리쳤어요. 순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연구실로 향했어요. 서랍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진한 초록색 액체가 담겨 있었어요. 이건 하얀 뱀의 비늘로 만든 해독제야. 너희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지. 순이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용기가 솟아올랐어요. 단순한 약초 연구가가 아닌 가족을 지키는 어머니로서의 힘이 느껴졌습니다. 민지를 구하자. 그리고 이강우의 계략도 밝혀내자. 순이와 자식들은 서둘러 차에 올랐어요. 호텔로 향하는 길, 순이의 가슴은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요동쳤습니다. 민지를 구할 수 있을까? 이강우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그리고 남편이 남긴 청명산의 비밀은 무엇일까?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바라보며 순이는 굳게 다짐했어요.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을 것이라고. 호텔 로비는 고요했습니다. 순이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손에 쥔 해독제 병이 땀에 젖어 미끄러울 것 같았습니다. 재웅은 프런트에서 민지의 방 번호를 확인했어요. 703호. 다들 준비됐지? 순이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순이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민지를 다시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 아이가 정말 이강우의 최면에 걸린 것일까?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703호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에서 이강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이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재현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이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룸서비스입니다. 재현이 목소리를 낮게 바꾸어 대답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재웅과 재현이 빠르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놀란 이강우가 뒤로 물러섰어요. 방 안쪽에 민지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멍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무슨 짓을 한 거죠? 재웅이 이강우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이강우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웃었습니다. 침입이군요. 경찰에 신고해야겠네요. 순이는 민지에게 다가갔어요.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지는 움츠러들며 물러났습니다. 마치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순이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민지야, 엄마를 봐. 내가 엄마야.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강우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소용없어요. 그녀는 이제 제 말만 들어요. 그리고 곧 청명산의 특허권도 제게 양도할 겁니다. 순이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작은 할머니의 몸에서 놀라운 위엄이 뿜어져 나왔어요. 이강우 씨, 당신은 잘못 알고 있어요. 순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말린 약초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진짜 청명산이에요. 당신이 알고 있는 건 일부분에 불과했어요. 이강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 욕망이 번쩍였어요. 그걸 내게 주세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먼저 우리 민지를 풀어주세요. 이강우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곧 민지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지는 기계처럼 일어나 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멍했어요. 순이는 재빨리 해독제 병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이걸 마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병을 건넸어요. 이강우가 뭔가 눈치챘는지 소리쳤습니다. 안 돼, 마시지 마. 하지만 수진이 재빨리 이강우를 막아섰어요. 민지는 멍한 표정으로 해독제를 마셨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눈이 깜빡였고 점점 또렷해졌어요. 엄마,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순이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딸을 꼭 안았어요.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순이가 속삭였어요. 이강우는 분노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그 해독제는. 재웅이 이강우의 팔을 붙잡았어요. 재현은 이미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당신 계획은 실패했어요. 이제 모든 걸 자백하세요. 재웅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순이는 민지를 아는 채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승리의 빛이 어렸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강우 씨. 청명산의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데 있죠. 이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경찰사 일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방 안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순이는 조용히 남편의 노트를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완성된 청명산 처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감은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걸. 순이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그래서 가짜 연구 노트를 만들어 놓고 진짜는 내게 맡긴 거예요. 이강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그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이강우를 체포했어요. 그는 결국 자백했습니다. 50억 원은 불법 약품 거래로 번 돈이었고 청명산 특허를 훔쳐 거대 제약회사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몇 주 후 산마늘 밭에는 봄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순이는 자식들과 함께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50억 원은 대부분 국가에 귀속되었지만 일부는 청명산 연구 재단 설립에 사용하도록 허가받았습니다. 청명산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민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과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해와 용서가 가득했어요. 네, 잘못이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야. 재웅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아버지가 보고 계실까요? 순이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너희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때 순이의 눈에 산마늘 잎 사이로 하얀 무언가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작은 하얀 뱀의 허물이었습니다. 순이의 가슴에 따스함이 번졌어요. 그것은 마치 남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 같았습니다. 영감, 고마워요. 순이는 작게 속삭였어요. 봄바람이 그녀의 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재현이 앞으로 나섰어요. 우리 가족 약초 연구소를 만들어요. 엄마의 지식과 우리 모두의 재능을 모아서. 모두가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순이의 눈에 행복한 눈물이 고였어요. 한때는 위기에 처했던 가족이 이제 더 단단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순이는 산마늘을 조심스럽게 한 줄기 땄어요.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정확하고 섬세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이 산마늘처럼 연하기도 하고 때로는 쓴맛도 있어. 하지만 끝내 남는 건 그 향기야.
햇살이 밝게 비추는 가운데 순이와 그녀의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산마늘 밭에는 새 생명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 속에는 희망이 자라고 있었어요.